안녕하세요. 오늘은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목을 그는 선자인가 위선자인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부터 발달 과정, 그 다음에 슈바이처가 활동하던 시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말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1파트에서는 서론부터 어렸을 때 이제 출생, 발달 과정, 그리고 신학하고 음악하고 의학을 했는데, 공부하는 과정,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인데요. 저하고 슈바이처 관계도 이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되게 슈바이처 그러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위인전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그 위인전을 간단하게 볼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시절이 되면서는 그 자서전, 슈바이처의 자서전이죠. 나의 생애와 사상,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이것을 이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감동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면서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음악가였더라고요. 그래서 음악가로서의 슈바이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생각이 좀 발달을 하면서 통섭역 인간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했었는데, 그 통섭역 인간의 아주 표본적인 그런 인간으로 슈바이처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 기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슈바이처에 대한, 이건 이제 그 전에 긍정적이었던 이런 면이 반드시 그렇지가 않고 상당히 부정적인 면도 많이 부각이 되는 이런 책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슈바이처에 대한 그 생각의 발달 과정을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슈바이처는 뭐 신학자이고 문화 철학자이고 또 음악가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뭐 다 여러 가지 다 했죠, 그죠? 인간에 대한 학문을 다 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의 병원이 수백 개가 있었는데 그런 수백 개 병원 중에 하필 그 슈바이처의 그런 병원만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나,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기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화 철학이 그 당시에 사상과 부합이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을 보면 유명 인사들에게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리고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거죠. 세계적인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됐고, 슈피겔이라는 그 잡지 기자들이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소심하고 겸손한 남자인가, 아주 또 심한 말로 아니면 수염을 기른 쓰레기 수거자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싣기도 해서 슈바이처의 부정적인 면까지도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생 및 가계인데요. 1875년생입니다. 알자스 지방, 카이저스베르크인데, 이 알자스가 이제 독일 땅이 됐다가 프랑스 땅이 됐다가 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슈바이처가 태어날 때는 독일령이었습니다. 1870년부터 71년 사이에 독일령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불전쟁 후 1920년대 이후는 또 프랑스 땅이 되고, 이래서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한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도 아주 목사가 압도적인 그런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가 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 외가 모두 다 아주 전통적인 목사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퀸스터탈, 퀸스바라는 지역에 개신교 지역에서 이제 그 목사직을 담당을 했는데, 그때는 개신교가 아주 소수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출생할 당시에는 독일 땅이었으니까 독일 국민이 됐죠. 독일 여권을 소지를 했고, 그렇지만 정치적인 경향은
친프랑스적인 그런 정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아주 자유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 사진인데요. 가운데 이제 키가 큰 저 친구가 슈바이처입니다. 다섯째 중에 둘째인데 아들로는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이제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겠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되게 퀸스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어렸을 때 부모 뜻을 많이 거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하실에 자주 감금이 되고, 그래서 새 옷을 입기 싫어하고 가죽신을 신지 않으려고 그러고, 소심하고 아주 폐쇄적이고, 그리고 아주 불안할 때는 자주 키득거린다는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별명이 이삭이었다고 그래요. 이삭이라는 게 이제 키득거린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명이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밀하우젠 짐나지움에 진학을 했는데 라틴어 공부를 할 목적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역사 과목만 최우수 수준이었고 나머지 과목들은 아주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졸업을 겨우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주 유명한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 분위기가 또 상당히 음악적이었던 것 같아요. 삼촌이 파이프 오간 연주자였고 외조부한테서부터 5살 때부터 음악을 배우고 파이프 오간을 배우고 또 9세가 됐을 때는 교회 예배 시간에 파이프 오간을 반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에겐 윈해라는 그런 그 스승한테서 어렸을 때부터 바하를 배웠습니다. 바하의 아주 대가였습니다. 16, 7세경에도 이제 스승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대신 연주를 하는 이런 허락을 받았고요. 또 18세경에는 파리로 가서 파리에 그 대가가 있었습니다. 샤를 마리 비도르라는 이 대가한테서 음악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철학, 음악, 대학 시절에는 이 세 가지 공부를 다 했습니다. 신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음악도. 음악은 이제 어려서부터 해오던 음악을 그대로 계속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음악을 계속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계속 어려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파이프 오간 주자로는 상당한 수준에 있었고요. 그리고 파리에 삼촌이 살고 계셨는데 그 삼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파리의 그 마리 비도르라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지만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하에 대한 애착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과 이제 철학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양쪽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근데 이제 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카이저 빌헬름 대학에서 신학 철학을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군 복무를 했었는데요. 군 복무를 하고 나서 그때도 아마 복무를 하면서도 학교에서 공부는 계속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복무 후에는 신학 공부를 할 계획을 세웁니다. 본격적으로. 특히 이제 예수의 생애에 대한 그런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역사적 예수의 문제와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8학기 동안에 신학, 철학, 그리고 음악 이론 공부를 병행을 했습니다. 철학으로는 이제 칸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철학 지도 교수가 테오도르 지글러란 교수였는데 이제 칸트를 전공을 했던가 봐요. 특히 이제 칸트의 종교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과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아마 칸트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세 때 학위 논문을 쓰고, 그런데 이제 칸트의 종교관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고, 그의 이성관, 윤리관과 관련이 없음을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음악 공부를 계속을 했죠. 그 파리의 비도르하고 파이프 오르간 연습을 계속을 했고, 동시에 이제 피아노 공부도 했습니다. 이시도르 필립이라는 그 선생한테서
피아노 레슨을 배웠는데요. 이사도르 필립이라는 이 사람도 그 마리 조엘 트라우트만이라고 리스트의 직계 제자의 제자입니다. 리스트의 제2세대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한테서 또 피아노도 같이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예술과 사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24세 때 이제 베를린으로 가는데요. 아마 저 때는 이제 문화 철학에 대한 입문을 하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가서 한 1년 정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거기 가서는 지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고요. 아돌프 폰 하르나크라는 그런 교수가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의 명예회원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문화 철학과 윤리에 대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습 목사와 박사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신학하고 철학을 같이 공부를 하니까 상당히 좀 힘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신학 쪽으로 조금 더 몰두하기 위해 가지고 철학을 포기를 했습니다. 철학을 포기를 하고 수습 목사직을 맡기 위해 가지고 루터파 교회와의 연대감을 이제 확실히 하고 특히 이제 성 니콜라이 교회, 저 사진에 보면 위에 있는 사진이 성 니콜라이 교회인데요. 그 교회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저 교회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스타일의 매력을 느끼고 니콜라이 교회하고 굉장히 관계를 긴밀하게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지속을 하고 1900년에 25세 때 신학 박사 학위를 땁니다. 따고 2년 후에 스트라스부르 대학 신학부에 강사로 취임을 해서 강연을 합니다. 강사 취임 강연이 요한복음의 예수론 이런 제목으로 취임 강연을 하고 신학부의 교수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 과정을 계속을 했는데요. 라이마루스에서 브레데로라는 예수 생애 연구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논문이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당시의 지배적이던 유대교 종말론에 공감한 인간이라는 이런 걸 아주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죠? 거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의 부활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런 그냥 아주 그냥 거의 이단적인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1913년에 대폭 보강을 해가지고 예수 생애 연구사라는 이런 이제 제목으로 출판을 합니다. 아주 파격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신학하고 바흐 의학 이런 이제 제목으로 되는데 이제 음악에는 바흐에 아주 몰두하게 되고 신학하고 의학을 같이 하게 되는 이런 겁니다. 이때 이제 1904년인데요. 이때 이제 아마 29세경이 됐을 겁니다. 콩고 선교단의 호소문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신문에 난 조그만한 광고였어요. 콩고 식민지 북쪽 가봉에서 활동을 펴기 위한 선교대원이 부족하다. 교회는 신의 부름에 단순히 주여 제가 떠나겠습니다라고 답할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이런 거죠. 선교대원이 필요하다는 그 광고문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가 봐요.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거의 이단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신학 목사로서 가게 되면 갈 수 없을 것이라는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받아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 교수로서의 경력을 중단을 하고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의사가 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돼서 의사로서 간다고 그러면은 허락을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교수로 있던 그 대학에 교수직을 중단을 하고 신학대학에 그 교수를 중단을 하고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학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의료든 선교든 선교의 처분대로 투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로 보내줘도 좋고 의사로서 보내줘도 좋고 이런 건 이제 처분을 맡기겠다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하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 스승 그 비도르가 이제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그 학생들이 바하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책이 많지가 않다. 이런 말을 듣고는 슈바이처가 자기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905년에 음유시인 장 세바스찬 바라는 프랑스어로 처음 이제 프랑스어 독일어를 거의 자기네 말처럼 썼던가 봐요. 출판을 하고 3년 후에 독일에서 왜 그 독일어판을 내질 않느냐 그래가지고 독일어판을 냈는데 첫 판을 내고 둘째 판을 낼 때는 볼륨이 거의 2배 이상이 됐습니다. 2배 이상이 돼가지고 보정을 해가지고 1911년 8년에 출판을 했고 3년 후에 영어판이 나옵니다. 영어판이 나오는데 이 책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이 최근에 번역이 돼서 거기 보니까 거의 1000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지 뭐 100년 넘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판이 됐습니다. 파이프오르간을 치고 있는 슈바이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학 교수로 있던 그 대학의 의과대 학생으로 들어가서 해부학 공부도 하고 전체가 7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과 과정을 이제 참으로 힘들게 좀 통과를 하고 본과 4년은 비교적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7년 과정을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11년에는 대학병원에 이제 실습까지 끝나야 마지막 과정이 되니까 대학병원 실습까지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1912년도에는 스트라스부르 의학 박사학위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정신의학적 판단, 설명과 비판이라는 이런 이제 제목으로 논문을 내고 1912년도에는 아프리카로 갈 계획을 세우니까 열대의학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대의학 강좌를 들으면서 의학 공부를 마무리하고 굉장히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의학 공부를 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철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이랬는데 의과대학은 전체 과정으로 보면 목사로 가기가 힘드니까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전체 과정을 보면 의과대학을 마치고 지원을 했을 때도 간단하게 보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그 이단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만약에 목회 활동을 하게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 다 버릴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목회 활동을 하지 않고 의사 역할만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